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우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5위 소식은요. 한국의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정상 가동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사업은요. 총 1조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과학 사업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중이온 가속기는 먼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수소보다 무거운 이온을 광속의 50% 수준까지 가속을 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 중이온 가속기 라온은요. 중이온을 가속한 뒤에 비교적 가벼운 이온이라면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표적에, 또 반대로 무거운 이온이라면 탄소 같은 가벼운 표적에 충돌을 시켜서 다양한 희귀 동위원소를 만드는 방식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어려운데 네. 총탄으로 부서진 관역 파편에서 새로운 물질을 뒤져서 찾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네.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8번째로 중이온 가속기를 만든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의 가속 방식을 섞어서 쓰는 사례는 외국에는 없기 때문에 가장 진보한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라온에서 빔 인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네, 이 어떤 입자 가속기든 간에 처음부터 입자를 아주 빠르게 단시간에 가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이온 가속기 라온은 이 어떤 장치인지 살펴보면요. 가속 장치 길이만 106m에 달하고요. 총 54개의 가속 모듈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라온은 이 첫 빔 인출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이때는 54개 중에 5개만 가동을 해서 빔 인출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자동차로 치면 1단 기어에 놓고 이 저속 주행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번 실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정체 장비 54개의 이 가속 모듈이 모두 다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어떤 초석을 잘 다졌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라온이 아직 미완 상태라고 하던데요.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 걸까요? 네,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 가속 장치가 저에너지 상태에서만 인출이 성공한 것도 있고요. 또 각종 실험 장치가 아직 설치를 다 하지 않은 상태라고도 합니다. 연구진은 우선 내년 3월까지 시운전을 하고 난 이후에 2024년 10월부터는 중이온 가속기 라온을 세계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또 중요한 게 고에너지 구간에서도 이 빔 인출이 성공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필수 요소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면 우리나라 이름을 붙여서 이제 네. 코리아늄으로 이제 부르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4위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의 달 탐사선 오리온이요. 이 발사 5일 만에 달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올랐습니다. 네. 지난 16일이었죠. 아르테미스 1호에 실려서 발사된 이 달 탐사선 오리온이 21일 달 표면에서 약 128km 떨어진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이 달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달 뒷면을 따라 이동을 했었는데 이때 한 30여 분 동안 이 통신이 끊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달의 최근접점을 지난 오리온은 이제 다시 지구와 멀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구에서 45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구간은 이 지난 1970년 아폴로 13호가 세운 기록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비록 사람이 타지는 않았지만 유인 우주선으로 개발된 우주선으로는 역대 가장 먼 우주 비행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오리온은 오는 12월 1일 지구 귀환길로 돌아서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착륙할 예정인데요. 마지막 남은 과제는요. 지구 대기권 진입 때 오리온이 겪어야 할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 극한 환경이 시속 4만 킬로미터의 속도와 2,800도에 이르는 고온인데요. 이 오리온에는 지름 5m 크기의 방열판이 탑재가 됐는데 이 방열판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도 이번 임무의 과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나사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오리온이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오리온의 우주항해도 인류 역사에 큰 기록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3위 소식도 알아볼 텐데요.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좀 제한됐는데 계도 기간을 두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또 가중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강화됐죠. 네. 그래서 편의점, 카페, 식당, 마트 이런 데서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도 금지됐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제도 시행을 불과 한 20여일 정도 앞두고 시민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이유로
1년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발표를 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안 되는 건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식당, 카페 등에서는 이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그다음에 젓는 막대 이런 사용이 불가능하고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네. 이미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지를 구매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구매할 수 없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하지만 음식점이나 주점에서는 포장이나 배달 손님에 한해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이나 유상으로 팔 수 있고요. 야구, 농구, 경기장 등 체육시설에서 막대 풍선이나 비닐 방석 등 응원용품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면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입구에 우리가 비 묻은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을 원래는 쉽게 볼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 비닐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계도 기간을 1년 동안 둔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면서 이게 정말 사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년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거지 실제로 사용 금지 품목을 사용해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사용 금지는 유지가 되는 네. 거죠. 하지만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계도 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물론 나쁜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계도 기간 도입이 너무 갑작스러웠다는 건데요. 약간의 비용 부담을 각오했던 시민들은 물론이고 몇 달 전부터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안내해왔던 가게 주인들도 현재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환경단체들은요, 일회용컵 보증제 시행 지역이 축소된 거에 이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사실상 1년이나 유예된 건 환경 정책이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예나 계도가 아니라 해당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큰 변화를 몰고 오는 그런 제도는 명확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대로 좀 따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위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사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연일 40명에서 한 60명 정도로 오가고 있는데 지난 여름 재유행 때를 기억을 해보시면요. 사망자가 이 정도 규모였을 때는 당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 확진자를 살펴보면 이 5만 명대 안팎을 오가고 있으니 아마도 숨은 감염자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이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이 거의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감염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접종률이 답보 상태인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이유를 유추해 볼 만한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명순 서울대 교수팀이 코로나19 개량 백신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이번 겨울 재유행 상황이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56.9%뿐이었습니다. 네. 이 같은 질문에 지난해는 한 80%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으니 지금은 꽤 낮아진 거거든요. 또 응답자의 36.3%가 코로나19 겨울철 추가 접종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었는데요. 불필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맞아도 걸린다. 그 다음은 이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신, 또 방역 피로도의 증가 등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요, 여전히 현재의 개량 백신은 면역 효과가 뛰어나고 또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중증화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층을 포함한 감염 취약계층은 꼭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1위는 월드컵 소식이네요. 우리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이 연일 화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자동 옵사이드 기술, 이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미국 MIT랑 스위스의 추리공대와 함께 한 3년 가까이 연구 끝에 개발한 성공한 네.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경기장 지붕 아래에 12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공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는 트래킹 기술이 적용이 됐고요. 이렇게 찍힌 영상은 실시간으로 새 판독 시스템에 거치게 되는데 각 선수의 몸 29개의 관절 포인트를 인식해서 초당 50회 빈도로 분석한다고 합니다. 예. 이래서 만약 이 선수의 신체 일부가 옵사이드의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곧바로 비디오 판독실로 신호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공인구에도 비밀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공인구 알릴라 안에는 이 관성 측정 센서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 센서가 500분의 1초 단위로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 중 옵사이드 상황이 벌어지면
이 개발한 판독 시스템이 곧바로 비디오 판독실로 신호를 전송하고 결과가 주심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이 주심이 옵사이드로 판정을 하고 나면 이 시스템이 전송한 데이터가 3D 애니메이션으로 변환돼서 경기장 전광판에 그대로 송출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고 빠르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존재감이 엄청난데 네.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그 시스템 덕분에 그 3번이나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대이변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대이변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기술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옵사이드는 17개의 축구 규칙 중에 전술적 미학을 끌어올린 규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 옵사이드가 없다면 선수들은 그냥 뭐 골대 가까이 최대한 뛰어가고 공을 전달만 받으면 예. 당연히 골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옵사이드가 다양한 전술을 만들게 한 중요한 규칙이지만 워낙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는 반칙이기 때문에 심판 오심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네.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비디오 판독 시스템, 그러니까 VAR이 도입이 됐지만 당시에는 기준선도 애매하고 판정까지 뭐 평균 70초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점이 여전했었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반자동 옵사이드 이 판독 기술은 빠른 판단으로 경기 지연 등의 문제가 없어졌고요. 네. 앞서 보셨지만 바로 판독 영상을 이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중계 방송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골 취소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새 판독 시스템 덕분에 팀 전술도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심 논란 없는 월드컵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대표팀의 좋은 경기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